2026년 5월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노조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찬성률 93%. 그런데 여러분, 불과 한 달 전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 보셨나요? 1분기 영업이익 53조 7천억 원, 한 분기에 53조를 벌어들인 회사에서 직원들이 거리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직원들에게 좀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3조의 이면에는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3개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함정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 삼성전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세 함정에 소름 돋는 연결고리와 매출 1위인 삼성이 왜 이익에서는 SK하이닉스에 8조 원이나 밀리는지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공장 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파운드리라는 사업입니다. 파운드리가 뭐냐면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찍어주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 칩을 설계하면 그걸 실제로 만들어줄 공장이 필요하죠. 이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대만의 TSMC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TSMC 점유율 62%, 삼성 점유율 13%입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점유율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율이에요. 수율이란 만든 반도체 중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의 비율이죠. 삼성의 3나노 공정 수율이 50%입니다. 같은 공정에서 TSMC는 90%요.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볼게요. 삼성 공장에서 반도체 100개를 만들면 50개를 버려야 합니다. TSMC는 100개 중에 10개만 버리죠. 여러분, 동네 빵집을 떠올려 보세요. 밀가루 사고 전기세 내고 직원 월급 다 주면서 빵 100개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50개가 불량이에요. 나머지 50개 팔아서 100개 만든 비용을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원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삼성이 100만 원짜리 반도체 하나를 팔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죠. 재료비 28만 원, 전기료 10만 원이요. 공장 장비 감가상각비가 22만 원 빠집니다. 인건비 13만 원, 연구개발비 10만 원, 판매관리비 5만 원, 법인세 3만 원. 다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9만 원입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아서 9만 원이에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죠. 반도체 공장은 짓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붐은 감가상각비가 연간 20조 원이에요. 이건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매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수율이 50%인 공장에서 매년 20조 원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가만히 기다려주진 않죠. 실제로 고객이 떠나고 있어요. 퀄컴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스냅드래곤 칩을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열 문제가 터졌어요. 결국 퀄컴은 TSMC로 갈아탔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였죠. 차세대 텐서 G5 칩을 삼성에서 만들지 검토했다가 TSMC로 확정했어요. 수율이 낮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수율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칩도 만들어 팝니다. 엑시노스라는 자사칩이죠.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설계도를 경쟁사한테 넘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중개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중개사가 내 매물 정보를 다 보면서 동시에 같은 동네에서 자기도 집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 중개사한테 내 매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이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가 처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TSMC는 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파는 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엔비디아도 AMD도 전부 TSMC를 쓰죠. 설계도를 맡겨도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 차이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9.6%, SK하이닉스 41%, TSMC 49%입니다.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수익성이 4-5배 차이가 나요. 삼성만 유독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잘 벌고 있어요. 문제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ALS-I 사업이죠. 이 두 사업이 분기마다 1조 원 넘는 적자를 냅니다.
메모리에서 아무리 벌어도 비메모리 적자가 깎아먹는 구조예요. 돈 잘 버는 형이 못 버는 동생 살림까지 책임지는 집안 꼴이죠.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이 사실상 삼성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자사칩인 엑시노스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부 고객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수율 50%, 고객 이탈, 영업이익률 9.6%, 파운드리 고객은 자기 자신뿐. 이것이 삼성 반도체 첫 번째 함정의 실체입니다. 수율이 50%고 고객까지 떠났으니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수율 올리고 파운드리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진짜 돈이 갈리는 전쟁터는 파운드리가 아닙니다. 숫자 하나를 보시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 111조 원, SK하이닉스 매출 66조 원입니다. 삼성이 거의 2배 가까이 크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뒤집어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SK하이닉스 23조 5천억 원, 삼성 15조 1천억 원, 매출이 절반인 회사가 이익은 8조 4천억 원을 더 벌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세 글자입니다. HBM이에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AI 전용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GPU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일반 메모리 칩을 옆으로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기존 메모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2024년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SK하이닉스가 52.5%, 삼성이 42.4%입니다. 삼성도 42%면 나름 선방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2025년 2분기 숫자가 나왔습니다. 삼성 HBM 점유율 17%, 3 위로 추락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21%로 삼성을 추월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42%에서 17%로 떨어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은 3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했어요. 싸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 것. 원가 경쟁에서 이기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더 이상 싼 메모리가 아니에요. 성능이 극한까지 높은 메모리를 원합니다. 30년 짜장면 맛집을 떠올려 보세요. 동네에서 짜장면 하나로 30년을 장사한 집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줄을 서는 가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입맛이 파스타로 바뀌었습니다. 짜장면 잘 만드는 실력이 파스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면 삶는 시간도 다르고 소스 베이스도 다르고 주방 장비도 달라요. 30년 동안 몸에 밴 짜장면 노하우가 전환을 막는 벽이 되는 거죠. 삼성이 딱 이 상황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원가 경쟁력이라는 성공 공식이 오히려 고성능 경쟁으로 넘어가는 걸 막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2013년에 이미 HBM 개발을 시작했어요. 삼성보다 10년을 먼저 간 겁니다. 그 10년의 격차가 지금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HBM의 마진을 보면 왜 이 격차가 치명적인지 선명해집니다. HBM 마진이 50에서 55%예요. 일반 디램의 2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41%를 찍은 비밀이 바로 이 HBM 마진이에요. 삼성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 8단 HBM3 이 엔비디아 품질 검증을 통과했어요. 12단은 2025년 9월 통과 예정이죠. 따라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삼성이 8단을 통과하는 사이에 하이닉스는 이미 HBM4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잡는 속도보다 앞서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품질 검증을 통과한 뒤 삼성이 엔비디아에 실제 공급한 물량이 약 1만에서 1만 5천 개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4 샘플만 2만에서 3만 개를 보냈어요. 삼성의 본 공급 물량이 하이닉스의 샘플보다 적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직원 성과급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EVA라는 지표로 성과급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익에서 투자 비용을 빼는 구조예요. 회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 이 VA가 깎입니다. 이 VA가 깎이면 성과급도 줄어드는 거죠. 2021년을 보세요. 슈퍼사이클이 터져서 영업이익이 29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받은 OPI 성과급은 0%에서 낮은 수준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를 크게 하면 직원 몫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변동폭이 얼마나 심한지 보시죠. 2023년 반도체 붐은 성과급 0%, 2025년 같은 붐은 성과급 47%. 같은 회사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0에서 연봉의 절반 가까이로 뛰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성과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죠. 노조의 핵심 요구를 보면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이미 10%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가 원하는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노조가 45조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요. 사실 노조가 45조 원을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15% 제도화라는 요구를 언론이 삼성 전체 영업이익 300조 원 가정과 곱해서 만들어낸 숫자예요. 프레임이 만든 숫자였던 겁니다. 노조가 원하는 건 45조 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돈 문제 아니냐? HBM에 돈을 쏟아서 따라잡으면 이익도 늘고 성과급도 안정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쏟을지 삼성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2024년 미국이 삼성전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시장 접근권을 주겠다. 삼성전자 텍사스 투자 총액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조 원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배경을 보겠습니다. 2022년 미국이 칩스법을 만들었어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법이죠. 보조금 규모를 비교하면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인텔 85억 달러, TSMC 66억 달러, 삼성 47.5억 달러요. 삼성이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비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삼성이 14%로 가장 높습니다. 보조금은 가장 적게 받으면서 투자는 가장 많이 끌어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거래를 한 셈이죠. 그러면 삼성이 미국에 쏟는 66조 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예정됐던 투자를 미국으로 돌리는 구조예요. 이것이 평택 사공장 속도 조절의 진짜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평택 사공장 두 번째 라인 공사가 중단됐어요. 파운드리용 라인이었습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순서 조정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실상은 공사를 멈춘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 더 큰 결정이 내려졌어요. 평택 사공장 네 번째 라인을 파운드리가 아닌 D램과 HBM사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지어놓은 공장의 용도를 완전히 바꾼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설계도 나오고 텁하고 골조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시장이 꺼졌습니다. 지금 이 골조 위에 오피스텔을 올려야 입주자가 들어옵니다. 이미 쏟은 돈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안 바꾸면 입주자가 없습니다. 바꿔도 문제고 안 바꿔도 문제인 상황이죠. 평택에 지금까지 들어간 누적 투자가 120조 원입니다. 공장 하나 전기비만 연간 수천억 원이에요. 이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고정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120조 원을 쏟아부은 공장의 용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지금 삼성이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에 안에서도 균열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를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만 7천 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2만 8천 명으로 늘었어요. 넉 달 만에 1.6배가 된 겁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대거 가입한 결과죠. 2024년 7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7월 8일부터 사흘간이었어요. 실제 참여 인원은 5천에서 6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은 생산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죠. 결국 5.1% 인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5.6%보다 낮은 수준이었어요. 회사가 버텨낸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노조가 다시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찬성률 93%. 이번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 15% 선과급 재원화예요. 2024 연 파업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파업에도 균열이 생겼어요. 삼성전자는 노조가 하나가 아닙니다. 반도체 중심의 전삼노와 가전 중심의 동행노조가 있죠. 동행노조가 연대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유가 흥미로워요. 반도체 부서 위주 요구에 가전 부서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삼성인데 안에서 갈라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파업이 삼성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택 공장 주변에 협력업체가 수백 곳 있어요.
삼성이 라인을 줄이면 이 업체들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삼성파업이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직격탄이 되는 거죠. 공장 하나가 흔들리면 동네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투자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안에서는 노조가 갈라지면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삼성을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세 개의 함정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함정, 파운드리 수율 50%, TSMC는 90%입니다. 고객은 떠났고 남은 고객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두 번째 함정, HBM에서 매출 1위인데 이익은 2위. 품질 검증을 통과해도 공급량은 하이닉스의 샘플 수준이죠. 세 번째 함정, 미국이 66조 원을 텍사스에 묶어놓았습니다. 평택은 120조 원을 쏟아붓고도 용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안에서는 노조가 15%를 요구하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삼성의 투자 여력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파운드리를 살리자니 HBM에 쏟을 돈이 부족합니다. HBM에 집중하자니 미국이 텍사스를 먼저 채우라고 합니다. 어디에 돈을 쏟든 노조는 그 돈의 15%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죠. 한쪽을 메우면 다른 쪽이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삼성이 왜 삼성인지 다시 보여주면 됩니다. 담담한 한마디였어요. 삼성이 위기에서 돌아온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려보죠.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올인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정이 2000년대 삼성 반도체 초격차의 출발점이 됐죠. 그런데 2997년과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때는 적을 이기면 됐어요. 경쟁사보다 싸게 많이 만들면 시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전선이 하나였죠. 지금은 전선이 셋입니다. 밖에서는 TSMC와 SK, 하이닉스라는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서는 미국이라는 동맹이 투자 방향을 강제합니다. 안에서는 노조가 분배를 요구하고 있죠. 적도 동맹도 내부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삼중 전선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2990년대 일본 반도체 세계 점유율이 50%였어요.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10%도 안 됩니다. 30년 만에 5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거죠. 일본 정부가 이걸 되살리겠다고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투입 예산 22조 원이에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반도체 주권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일본의 2990년대를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한 번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지금이 그 갈림길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3조를 버는 회사에서 왜 직원들이 파업을 하느냐? 답이 보이시죠?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일자리, 평택 주변 협력업체 수백 곳.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 삼성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것이 같이 흔들려요. 만약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조 요구를 수용해서 내부를 봉합할 것인지, 구조개혁을 밀어붙여서 장기 경쟁력을 잡을 것인지, 이 선택이 삼성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이 TSM 처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본처럼 30년에 추락이 시작되는 건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